우리 아이를 위한 자산 배분 투자 전략 강의를 맡게 된 YBL 이영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고요.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둘째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하던 것과 좀 그런 걱정들을 좀 한데 엮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고르게 되었고 그것을 책으로 좀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위 동료나 후배들을 보면 회사 일과 집안일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애기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일단 투자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탄탄히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바쁜 직장인 엄마 아빠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략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엄선해서 골라서 정리를 한 것이 제 책인 우리 아이를 위한 보이 사다리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모두 애들 계좌는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길게 운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론적 바탕은 좋으면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소개하고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고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요. 투자는 자산 배분뿐만 아니라 퀀트 또는 연금 투자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숫자 기반한 투자에 굉장히 조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는 자산 배분 투자나 아니면 숫자 기반으로 하는 퀀트 투자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자동적으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기반이 되는 우리 아이를 위한 보이 사다리는 2021년 이레미디어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버핏 클럽 이슈 5는 무커지인데 22년에 FM 미디어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YBL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배분이나 콘트, 연금 관련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방문하시면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5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가까운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들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테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네 번째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론편으로 각 전략들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실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유지스탁에 있는 젠포트를 활용하는 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주제는 이제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4차 혁명 시대, 그리고 엠포 세대 이렇게 간략하게 소주제를 나눴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은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제가 매크로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동조를 조금 하는 편이었습니다. 헬조선이니 뭐니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뭐 거기에 뭐 맞장구 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경제 공부, 특히 매크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수출 상품인데 세계 1등하고 있는 상품이 77개로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리고 OECD는 1996년에 이미 가입을 했고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2021년에 선진국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경제가 이제 돌아가는 거는 신용 기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IMF를 겪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다 같이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걸 했었습니다. 돌반지나 금부치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달러 빚을 갚겠다고 한 거죠. 그런 나라들이 없습니다.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를 선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안 갚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돌반지로 빚을 갚겠다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제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채권은 굉장히 선진국 수준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한국 주식을 팔았는데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가끔 보실 겁니다. 그때 이제 한국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또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그만큼 한국 채권은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굉장히 한국이 세계 경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 수준 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한 2%에서 3% 사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회가 굉장히 없어집니다. 제가 겪어보면 이제 주위의 선배님들을 보면 임원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배님들 굉장히 노력했고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만큼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부서들이 많이 생기고 일도 많아지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원 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효과들을 좀 일부 누렸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면 대기업에서 임원이 될 확률이 0.7% 정도 됩니다. 120명에서 130명 중에 한 명이 임원이 되는 거죠.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그만큼 좀 기회들이 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업률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로봇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로봇 밀집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체감 실업률이 21년도 기준으로 27%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고 비대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팬데믹 이슈 이후에는 더 좀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보면 일본 사토리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득도했다는 뜻인데요. 우리 한국에는 엠포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돼가지고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데 사토리 세대는 득도했다는 게 우리 엠포 세대와 마찬가지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애나 결혼, 출산, 뭐 집을 사는 것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3포, 5포, 7포 하다가 이제 다 포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재밌는 사실은 이 사토리 세대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많이 포기하고 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득도의 경지에 올랐는지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좀 좋은 건 아니죠.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원래 그랬냐?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이제 40년 될 상황인데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대에 일본이 세계 10대 기업에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2020년대는 미국이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요즘 20대들에게 주택이란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2013년부터 한국에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 생에서는 집을 살 수 없겠구나 푸념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살펴보면 여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한국이 43%, 노인분들 중에 절반은 가난하게 사시는 거고요. OECD 평균은 12.8%니까 3배 이상 됩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압도적입니다. 한국이 48.6명이고 OECD 평균이 18.4명입니다. 저도 이 뉴스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는데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거는 예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까지 많은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1등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가 비슷하게 2위인데요. 아마 건강 문제는 병원 다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상황하고도 맞물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살을 생각하시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노인분들도 살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경제 대국이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았습니다만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그런 면들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 좋은 면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노인분들도 굉장히 살기 힘든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가 이런 거를 좀 돌이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투자에 나서야 된다. 이런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렸습니다.